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포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가 있으니까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패스팜.co.kr 쥐뽀 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두겠습니다. 기타 자소서 첨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역시 합격약국 웹사이트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성장과정, 가족, 학창시절 주변인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작성해달라라고 천자를 요구를 하고 있죠. 가치관과 성격의 장단점을 짬뽕으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출제의도 뭐냐? 금융인 혹은 금융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지우시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인, 예비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과정 플러스 가치관,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이런 구조로 써나가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항목 해설을 해왔고 다른 데서도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써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써나가시는 것이 흐름상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상 가치관 형성이 어린 시절 때 나의 성장 과정 중에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런 가치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성격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약속에 늦어서 친구하고 심하게 다퉜다. 그때 나는 깨달음을 얻고 시간 준수가 인간관계와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것이 가치관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키려다 보니 미리 서두르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나의 성격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성인 2절, 학창시절의 인상적인 에피소드로부터 출발해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된 특정 에피소드를 한 부분 딱 끌어와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머니와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를 쌓았고 이런 얘기보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에 바로 집중하세요. 친구랑 싸움을 말렸다. 그때 무엇을 깨달았다. 이런 에피소드 중심으로 가치관을 찾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단점,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걱정이실 거고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저도 제 방송에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드린 적은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은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단점들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거절을 못한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대세를 따르는 편이다, 혼자 모든 일을 떠맡으려 한다, 걱정이 많아서 자주 불안함을 느낀다, 일을 과소 혹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등등이 단점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거 어떻게 보면 장점 같은 단점 아닌가? 장점 같은 단점을 쓰지 말라고 하던데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점을 쓰실 때에는 망한 사례를 써주셔야 됩니다. 성격의 단점 이렇게만 쓰면 와닿지 않는다는 거고요. 반드시 뒷받침이 되는 망한 사례, 낭패를 봤던 사례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점을 쓰려거든 단점 때문에 낭패를 받거나 철저히 망했던 사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고 그 낭패를 봤던 사례 역시 경험이라는 점을 어차피 글자 수가 천자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가치관이나 장점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인재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재상 가져왔는데요. 따뜻한 가슴, 창의, 열정가 이 세 가지를 인재상으로 내세우면서 그 안에 정직과 신뢰, 팀워크를 통한 목표 달성, 꿈을 위한 고민,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 부단히 자기 개발을 노력하는 것 등등등 좋은 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고 나면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위에 드러나 있는 인재상에 들어있는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나 많아요. 정직, 신뢰, 팀워크, 유연한 사고, 수용, 끊임없는 자기개발, 열정, 도전, 실행, 헌신 등등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재상에서 키워드만 봐도 장점으로 삼을 만한 것들은 사실 넘쳐나고 그만큼 보기가 많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 장점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러면 이 장점 중에서도 더 좋은 장점은 없는 것인가?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것이 우선하는 가치관이냐, 장점이냐, 이걸 따지기보다 내 에피소드, 나의 과거 경험과 결합을 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걸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연관성 있는 경험을 빠르게 골라오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금융인이나 사회인이 갖추어야 될 자질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재상 키워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만 적당한 걸 고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재상뿐만이 아니라 신년사까지도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이슈나 입사 후 포부까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장점이나 가치관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년사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요 한마디입니다. 실천, 궁행,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이행한다. 실천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나의 장점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작성 가이드 말씀드리면 일단 소제목 필요하겠죠? 가치관과 관련된 소제목이 들어가주면 좋겠죠. 그래서 성인 이전의 에피소드로부터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다거나 혹은 어떤 친구와의 다툼 등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의 교훈이나 인사이트를 도출해냈던 그 결과값이 바로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격의 장점 소제목이 들어가서 단락 구분을 웬만하면 해주면 좋을 텐데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천자이기 때문에 저는 성격의 장단점을 따로 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격의 장단점 중에 소제목을 꼽는다면 단점을 굳이 언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장점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의 장점 소제목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장점 발휘를 했던 경험과 긍정적인 피드백 혹은 성과를 달성했던 그 결과물, 요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단점 같은 경우에 망한 사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것을 위해서 극복을 했다가 아니라 극복을 하고 있다, 꾸준히 노력해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던져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치관이나 나의 장점 등을 발휘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 하고 싶은 일, 기여하고 싶은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기대감이 느껴진다, 확신한다 라는 측면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장점과 단점을 쓰실 때의 비율은 무조건 장점이 두각되도록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쓰시는 게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원 분야에 대한 내용을 아래 항목별로 작성해달라.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째로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라고 500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작성 가이드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이 소제목에 뚜렷하게 드러나야겠죠. 첫 번째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이 뭡니다 라고 이제 풀어나가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두세 가지가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융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전문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나 정도는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에는 태도 정도를 언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지식 기술을 우선적으로 떠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다음 항목인 2-2번에서 노력 과정, 그 역량을 쌓아온 함양 과정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 태도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먼저 던져두면 노력을 통해서 저는 태도를 길렀습니다라는 모양새가 조금은 써나가시는데 이상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약간 좀 억지스럽고 그래서 지식기술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큰 범주에서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태도가 꼭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서비스 마인드라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판매점 아르바이트를 6번씩이나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노력 과정으로 써주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식기술이 우선할 뿐이지 개인적인 생각에 태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식기술과 관련된 부분과 태도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두세 가지 안에 포함시키신다면 써나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법한 게 은행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 뭐 직무기술서나 직무인터뷰 사전 파악을 해보시는 건 당연히 필수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 보태자면 고객 불만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불만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정확히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용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득이나 협상력을 발휘해본 경험, 내가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통계 데이터를 제공했던 그런 것들이 고객들의 불만을 제거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핵심 역량을 찾아가시는 방법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동반한 전달력과 순발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보실 수 있는 사이트에서 합격 자소서의 한 문장을 가져와 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핵심 역량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가정에서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 고객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거래 조건을 구성하기 위해 기업 평가나 분석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기업 고객이 금융상품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비해 어떤 역량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 데이터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런 역량이 없으면 이런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건 뭐 전문가의 조언도 좋고요. 직관적 경험도 좋고, 인터뷰 결과도 좋고, 학습 과정 등등도 좋고, 이렇게 사례들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중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분과의 인터뷰 결과 혹은 어떤 경험을 하다 보니 고객께서 실제로 많이 불만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행원으로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좀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고객의 의견을 내가 확인하고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 엄지척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 혹은 신한은행의 온오프라인 후기나 뭐 카페나 블로그 리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 고객이 느끼고 있는 불만사항들을 내 나름대로 파악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 실제 고객들이 행원에게 바라는 부분이 이런 것이더라.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다면 누가 봐도 인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후기 중 결과를 도출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가 주는 순간 이 친구는 신한은행을 위한 준비 자세가 남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무기술서, 직무인터뷰 파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수고, 웬만하면 합격약국 역량 발굴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약국 사이트고요. 여기 보면 역량 발굴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융보험, 그래서 쭉쭉쭉 선택할 수 있고요. 본인의 관심 직무, 관심 분야 선택하시고 관련 경험이 있는 것들 선택하시면 파생상품 성과평가 그래서 테크니컬과 애티튜드로 나눠지고 주요 업무는 어떤 것들을 수행하고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은 무엇이고, 이거 여러분들 익숙하십니다. 이거 왜냐하면 NCS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쉽게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2-2번은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500자 항목입니다. 그래서 작성 가이드부터 보면 이제 노력 과정부터 어떤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엮어서 소제목을 하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이제 경험 중심으로 노력 과정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 혹은 체험, 경험을 위주로 다양한 노력 과정들을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쓰실 텐데, 자격증 취득을 했다고 해도 자격증 취득 그 자체가 노력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쓰더라도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학습했던 그 활동, 그 체험 결과 나는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었다라고 쓰는 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 500자가 생각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쓰다 보면 글자 수가 많이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도록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좀 써주시고, 첫 번째 2-1에서 언급했던 여러분들의 그 핵심 역량에 대해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답을 달았는지는 나중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역량 3가지를 언급했다면 그 3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기울였던 노력도 3가지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글쓰기가 막막하다고 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래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장을 완성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입한 시간과 방법, 그리고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 본 사례, 역량을 실제로 발휘해 본 경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역량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런 정도가 내 경험 속에 있는데 자소서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하시면서 써보시면 더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갔던 경험, 이런 것들이 온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단계별로 학습 과정을 밟아 나갔다라고 하면 훨씬 더 표현이 고급스러워지겠죠. 이것도 역시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냥 단순히 뭔가 학습했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론적 학습을 반드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나가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실천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론적인 학습은 이렇게 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 경험도 했다. 이렇게 이론과 현장을 구분지어서 설명해 낼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저렇게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노력 과정이 돋보이려면 여러분들 성과물을 반드시 명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물이라는 것에 굉장히 뭐 몇 등, 1등 안 했는데 써도 되나? 정량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성적인 평가도 괜찮고 혹은 진짜 남들에게 들은 정성적 평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난 이거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얻으셨다면 그런 표현도 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 기반 기업 신용 평가, 자산 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과거 자료를 토대로 고객 성향을 분석하여 더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가 아니라 자산관리 제가 이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있는 자신감 있게 툭 던지는 거죠. 자,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자, 2-3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죠. 그래서 작성 가이드만 말씀을 드리면 비전과 목표와 관련된 소제목이 와줘야겠고 그 다음에 두 갈식으로 포부나 비전을 던져두실 필요가 있죠. 나 뭐 하러 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다 라고 던져두시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 부합하는 사유를 이제 구구절절 달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최근 행보를 언론기사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경영 철학을 살펴보실 수도 있고 특수한 조직 문화나 사업 영역을 걸고 넘어지면서 신한은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이 업무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기회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내가 펼쳐나가고 싶은 목표와 굉장히 뚜렷하게 맞닿아 있고 이런 등등의 부합하는 사유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까지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달성해내고 싶다. 성과를 창출해내고 싶다. 그런데 이거 쓰실 때 펼치고 싶은 꿈 이야기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신한은행 자체의 그 미션 같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금융상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말은 멋들어져 보이죠? 근데 알맹이가 없죠. 저거 무슨 말이에요? 저런 거 얘기하실 수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본인이 가진 역량을 통해 고객에게 드릴 수 있는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그 고민의 결과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너가 입사하고 나서 진짜 주고 싶은 게 뭐야? 그거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처럼 이런 거 가져오시면 꽝! 땡땡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항목 갈게요. 자, 3번 항목입니다. 최근 금융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해달라고 천자를 요구를 하고 있죠. 일단은 이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A 또는 B 이렇게 흑백 논리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친화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작성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면 금융 이슈에 대한 본인의 주장 이것이 한 줄 요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은행의 노력은 무엇 이렇게 밝혀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 금융 이슈를 둘러싼 현상, 배경 설명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치 등등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것 때문에 예견되는 문제 상황이나 위기 상황, 우려 혹은 반대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실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해당 이슈의 해결 발전, 방향성 등등을 고민한 본인의 주장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번째로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신한은행에서 이거를 사회적 이슈로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제 금융 이슈로 바꾼 건 어디까지나 약간 회사와의 연관성, 그리고 직무 담당자로서의 나의 어떤 해결 고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드러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력 부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써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역할, 내가 어떤 행원으로서 이런 이슈 해결에 혹은 이런 이슈를 발전시키고 기여해 나가는데 내가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시키고 적용시키고 발전해 나가고 수용시킬 수 있는지,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고민했던 결과를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쓰는 거야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재 때문에 또 골머리를 썩으실 것 같아 미리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소재 추천, 금융 이슈를 골라내는 방법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의 디지털화라는 키워드는 빼놓지 않고 얘기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최근 9월 10일이었나요? 디지털금융협의회라는 것이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의 공정경쟁 기반 데이터 공유 범위 등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협의회가요. 그래서 취지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금융 규제로는 더 이상 디지털 금융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와 판매 분리로 인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정보 유통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금융 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자동화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됐거나 비금융 리스크의 금융부문 전이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등등 그러한 대단한 취지를 가지고 생겨난 게 디지털 금융협의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디지털 금융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 금융 이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논의 주제로 꼽았던 것들이 뭐냐? 첫 번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업권별 규제 혁신 방안. 두 번째, 빅테크. 기존 금융사 간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 방안. 이렇게 5가지를 이제 할 거래요. 그런데 이 5가지 대목만 그대로 끌고 와도 금융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1이라고 했지만 사실 1-1부터 1-5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금융 이슈를 꼽아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고령 친화, 금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고요. 고령층의 금융 분야 피해 신고 건수가 매년 이렇게나 증가하고 있는 등 고령층의 금융 애로사항들은 여전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죠.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고령층 금융 소외가 심화되고 고령층 신종 금융사기, 지인에 의한 금융 착취 등 금융 피해도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또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코로나19 금융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중장기화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권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서민경제 활성화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현행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을 더 한다면 어떨까? 혹은 지금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정책이지 사실 중장기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보시고 쟤는 어디서 저런 자들을 그렇게 가져왔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 해주시고, 자, 갸꿀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은행을 준비하시든 면접 가시든 최근의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관점을 좀 키우시려면, 그런 안목을 키우시려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냥 2개 사이트 들어가서 보도자료만 보셔도 웬만하면 다 해소가 됩니다. 제가 위에서 가져온 이 3가지 있죠? 3가지 다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그대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최근에 지원자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 및 느낀 점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성 가이드는 사실 이거는 SK자소서에서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겠다고 싶어가지고 그냥 틀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약간 좀 고쳐가지고.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SK에서 매년 묻고 있는 항목이거든요. 사실 4번 항목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 세부 지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이 설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의 수립 과정은 어땠는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은 어땠는지,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과 그때의 감정이나 생각은 어땠는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어땠는지,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그냥 이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뒤에 얻게 된 교훈 및 느낀 점에 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교훈이나 인사이트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쓰라고 지문상에는 나와 있었거든요. SK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방법론은 사실 평가를 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뭐라고 평가를 했다. 혹은 어딘가에서 입상을 했다. 이런 부분들만 잘 서술을 해주셔도 사실 증거로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는 자발적인 부분. 사실 SK 항목에서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운 것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4번을 쓸 때도 그런 목표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쓰든 정말 그것이 왜 어렵다고 주장을 할 수 있든 어쨌든 읽는 사람한테 이것이 그냥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나의 치열한 과정들을 보여주려면 목표 자체의 난이도가 좀 높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뭔가 그 수준도 최고 수준으로 잡아서 정말 난이도가 높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달려나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그 읽는 사람한테 진정성이 좀 느껴지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단계 중에서 목표의 수립 과정 어떻게 쓰는 거냐. 목표 수립을 위해서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뭐 팀 활동이시라고 하면 팀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핵심 성과 지표들을 구성하고 작업 명세 구조, 그러니까 세부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딱 벽에다 붙여놓고 도식화해서 팀원들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열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단기, 중기, 장기 정도의 시점을 나눠가지고 뚜렷하게 내가 한 액션들, 이런 것을 담아주시면 된다는 거고,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이런 것도 나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목표는 좋은데 그거 어려울 텐데 네가 해내면 내가 소원 들어준다, 요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다, 그만큼 이 과제가 난이도가 높은 거다 라는 증거로서 이런 거 하나 그냥 딱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의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이 꼭 나와야겠죠.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실 때. 그래서 그거를 극복한 사례를 쓰시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촉박했던 시간이나 모자랐던 예산이나 부족한 인력, 그것들은 물론 모두가 안 된다 이렇게 혀를 찼던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것들도 장애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나한테는 이유와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좋은 선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과정들이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소재를 추천드리자면 웬만하면 개인적인 목표보다 공동의 목표를 써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노력 과정을 빛나게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언가 희생하고 한 것, 달성해낸 것, 그걸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노력을 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뭐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든지, 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든지, 중간중간 일의 진행을 크로스 체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독려를 했다거나, 혹은 작은 실패의 원인을 재빨리 분석하고 실수가 되풀이지 않도록 기록하고 대안을 찾는 행위 등등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되고, 실제 결과값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문항 보시면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사례지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성공한 결과만 끌고 들어와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지만 깨달음이 큰 경험,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닐지라도 작게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 같이 도전하는 것 자체에서 어떤 큰 보람을 얻었다든지,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선한 영향력을 서서히 미쳐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든지,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악습이나 어떤 부정적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한 성취, 이런 것들도 훌륭한 결과값으로서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성공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나치게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잘 드러내는 데만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짧지 않은 분량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써 나가실 수 있을 거고, 집중력을 좀만 발휘하신다면. 그래서 뭐 금융 이슈에 대한 부분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워낙에 요새 금융 이슈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오픈 카톡방이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여러분. 할 수 있다잉.